두개의문 관계과외대와 사회를 맡은 신혜진 문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 두 개의 문을 공동 연출하고 성적 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 치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일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좀 영화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또 영화 관련된 얘기 좀 저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특사가 단행되면서 용산청사 관련된 5명이 풀려나셨습니다. 현 대통령의 첩을 사면하기 위한 그런 들거리를 삼았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면을 보시면서 약간 좀 이야기를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 약간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개의 문을 개봉하고 나는 언론 취재에 인터뷰를 할 때요. 반드시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거리에서들 같이 용산청사의 재질 그리고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는 영혼 회복의 첫 단추로 뭔가 이 영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에디 크레딧 전 여기저의 자막중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며칠 전에 저희도 통보를 받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기쁜 마음 그리고 그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싸움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것 같고 왠지 저희들 생각에는 영화를 만든 제작진들 생각에는 그 과정에 두 개의 문도 조금 관객분들의 힘도 조금은 보태졌지 않을까?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남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조금 기여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희끼리 모일 때는 두 개의 문이 큰 역할을 한 거라고 막 이렇게 박수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근데 두 개의 문이 큰 역할을 한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영화 자체라기보다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셨던 거의 한 7만 4천에 가까운 관객분들과 그 관객분들과 함께 움직였던 언론과 그리고 상영활동가들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산 참사는 여전히 잊혀진 끝난 사안이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었던 그 과정이 어느 정도는 정말 사면을 하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한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죠? 일단 박수 한번. 사면 발도 얼마 전에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었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못하게 철거를 해놓고도 남일당 건물을 포함해서 용산 지역 재개발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왜 이렇게 무리를 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해보셨죠? 네네. 그런 걸 보시면서 또 되게 더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참사 현장 가신 적 있으세요? 네네. 2009년 1월 19일, 그러니까 지금 딱 4년이 되어서 조금 며칠 지났는데요. 그래서 19일, 20일 추모를 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다시 영상으로 담아서 추모제 때 이렇게 좀 틀기도 하고 해서 가기도 하고요. 가서 보면
마치 정말 그 감정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시면 저희와 같은 감정이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잡초가 자라고 주차장으로 그냥 내버려둘 이 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사건을 정말 벌여야만 했었을까라는 회의감이랄까, 그 착잡한 마음은 모든 분들이 아마 갖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두 개의 문은 저는 6월 22일 날 개국해서 7만 3,447명이라는 관객이 왔는데, 게다가 이게 블록버스터가 이제 막 불이 붙을 시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흥행 성적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힘은 어디에서 오고? 그게 저희도 좀 기적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그 생각하기에는 정말 관객분들이 MB 정권 5년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뭐랄까, 이대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나라고 하는, 스스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저희가 이렇게 되게 저희끼리 있을 때는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설사 영화를 혹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재 독립 영화의 배급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1만을 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이 넘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은 단지 뭐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관객분들 스스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해내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들이 조금 더 확장되는 속에서 서로 막 동참을 격려하고, 정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들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7만이 넘는 관객들이 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정말 이렇게 사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낸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을 보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어쨌든 질문 드리고 한 분이 대답하고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세속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독립다큐 친구들이 많은 관객이 들었으니까 수익도 났을 것 같은데, 또 리다가 있으실 계신가요? 저희도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보통 이제 7만 4천, 3천 좀 넘는 관객분들이 영화를 봤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일단 저희도 좀 놀랬던 게, 배급을 하다 보니까 극장하고의 부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5대 5의 수익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익 중에 얼마간은 또 후원할 것도 굉장히 많아서 도와주신 단체들도 많고 해서 좀 많이 후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후원하고 놨더니, 이제 두 개의 문 하는 과정에서 후반 작업할 때 들었던 비용, 후반 비용이 다 빚이었는데 그걸 갚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독립 다큐나 독립 영화에 비하면 수익이 난 건 맞는데요. 저희는 되게 이 정도 관객분들이 들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황된 꿈이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네. 영화 얘기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영동치마라는 단체는 성적 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동안 남아상 스리 북티엠 내지면 정식 도전기 그리고 중국의 기적까지 이게 5번째 영화인데, 그동안에 만들었던 영화들을 보면 어쨌든 성소수자의 문제, 여성 이런 문제를 수준 있게 건드리고 있는데, 얼핏 보기에 동떨어져 있는 주제 같은 용산 참사를 다큐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면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우연한 계기들까지 포함된 활동 속에서 저희가 여성주의자들 5명, 10년째 같이 모였는데요. 어떻게 이번에도 문화활동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한 편을 들어갔고 그것들이 저희의 어떤 색깔, 지향,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에 워낙에 성인의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의 삶이라는 것들이 다뤄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색깔을 잘 표현했던 두드러지게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근데 두개인분 같은 경우는 많은 언론이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또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고 그런 점에서 저희의 관심과 또 저희 갖고자 하는 세금은 기존의 것과 연장선에 있는데 워낙 이슈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시적 이슈여서 공동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한테는 유사한 경험이 있었고 다만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 인권의 최악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반복되는 어떤 일상들이 없었다면 저희도 저희의 어떤 색깔, 두드러진 색깔 이것을 더 매진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은 상황도 저한테 우연의 계기, 필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두 개의 문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 6월에 개봉했고 용산 천사는 2009년 1월 19일 20일 넘어가는 정확히 20일이죠. 발생했으니까 사건 발생한 지 3년 반 정도가 걸렸고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게 2011년 10년이요. 2010년 10년 14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제 개봉이 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용산을 다룬 다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어떤 이렇게 뒤늦게 용산에 영화를 만들겠다는 하신 거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나요? 여전히 해야 할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여전히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이제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다큐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어떤 작품이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거나 비슷한 형태로 작품을 하면 뭔가 새로 더 할 얘기가 있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작품을 하게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9편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전에 8편이었죠. 8편의 작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문이라는 작품을 다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용산 참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해석되고 제대로 이렇게 뭔가 의미를 남기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떤 분들은 용산 참사와 관련한 금영화던 작은 단편이던 뭐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용산 참사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뒤늦게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몇몇 동료들은 저희가 아주 단초부터 삼고 있었던 컨셉, 2009년 현장에서 같이 미디어 활동가를 활동하면서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래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씀해주신 법정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3년을 공개했던 게 있습니다. 여기 다른 지점이라는 게 이제 법정을 중심에 놓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이제 남일당이 철거되는 것까지 쭉 따라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1심이 2009년 1월 30날 아마 2심 판결이 났었을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이 2심, 3심, 그러니까 항소심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혹여나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판결을 좀 기대해보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방금 지우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혹여 저희가 만든 어떤 이 다큐가 그 재판 과정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러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피고 그렇죠. 네, 분리하고 네, 네. 아무튼 이 다큐는 뭐이 우선을 흔히 우선 참사를 다룬다고 하면 다룰 수 있는 방식을 피해서 아주 다르게 진행을 하죠. 그렇지만 영화 시작을 하면 이제 이 벌어졌다는 걸 보여준 뒤에 그 국가 권력들이 진실로 다가가는 거를 이렇게 막는 거를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해서 일견 이렇게 뭐 다큐 멘터리고 진지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식의 분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워낙 그런 법정 미드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재판 과정을 보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의 이제 진술, 검찰 쪽에서의 이 철거민들한테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많은 증거들, 그 사이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방청객들,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특공대, 소방관, 그리고 부검이 다양한 사람들,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용산 참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까지도 우리는 좀 확장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같은 대개 소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뭔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기대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뭔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갖게 되는, 그러니까 법이 정말 뭔가 진실을 밝혀줄지도 모른다라는 마지막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그 재판을 지켜보는데 그 그것을 지켜보고 많은 증거들은 이미 철거민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용산 참사 관련한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도 재개발 관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구현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실을 밝힌다라는 것으로서의 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좀 고민해보고 싶었던 것도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 피해자 일단 2차 피해자인 철거민들의 입장이 이렇게 주관적인 시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앞선 모든 인상 다른 다큐멘터리와의 차별점이자 또 두 개의 문이 그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영화적인 힘, 이 영화가 지금 영화적인 힘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런 선택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평소 하던 행동과 다르게 극단적인 행동, 이분들이 생각해서 나무를 짓고 나무를 짓는 것 자체가 갑자기 시비에 붙을 수 있는 행동,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별로 화력이 좋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았던 현장에서 화염병이라든가 하지만 조선일보는 굉장히 테러리스트의 한 장면을 뽑아낼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억울하기 때문이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 억울함이 별로 세상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싸움을 그렇게 20, 50년 만에 진압당하고 그 진압당하는 걸 또 생중계처럼 또 반복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알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되는 일들이 특히 2009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회의하고 되거나 회의하고 제대로 슬퍼하거나 애도조차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걸 저희가 제작 과정에서 계속 봤던 거죠. 성인자동차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분들의 어떤 세입자, 철거민으로서의 억울함만으로 세상과 소통을 했을 때 분명히 튕겨져 나오고 부딪히고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생각이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어떻게 관객분들이 이런 일련의 사건을 알게 모르게 큰 영향? 사실은 주인공일 수도 있고 방관자, 민주주의 어떤 주체,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그 말들을 이제 묵직하게 갖고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보살금, 재개발, 결국 돈과 관련된 일인데요. 우리 모두의 어떤 공권, 민주주의 이 프레임으로 다시 뒤바꾸면 어쩔 수 있었던 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 측면의 고민을 되게 그러니까 깊이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것으로서 뭔가 사회의 어떤 한마디라도 건네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고 하는 식의 제안을 드리는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관객분들이 다양한 욕망을 가진 분들이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철거민과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분들이고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이 용산 참사를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리려면 철거민의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두 고민할 수 있는 다른 주제로서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구성할 때 조금 더 그 이야기하는 방식을 조금 더 영화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두 개의 문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이렇게 좀 약간 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어제 사면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영화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시네21에 닿았던 리뷰 중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리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영화가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간에 영화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적으로 흥미롭다라는 이 말을 용산 참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적인 이야기들을 하기가 좀 걱정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그런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주제와 영화적인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영화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제작자들, 감독들의 의도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제 평론가분들이나 관객분들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상영을 했었을 때 저희 친한 지인분이 이 영화를 보고 재밌다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죄책감이 들 정도로 재밌었다라고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런 말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그러니까 더 많은 관객분들과 호흡하고 같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재미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히 영화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의 고민이 그러니까 영화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영화적일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다는 말씀을 드셨을 때 그 영화 만드신 입장에서 솔직히 네, 좋았어요. 그렇죠? 또 좋으면서 약간의 죄책감은 없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영화적인 것을 추구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가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좀 걱정을 하진 않은지 그냥 그 이제 철거민들의 입장을 포기함으로써 어떤 감성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감성 이 영화는 뭐 감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성과 논리로만 전개하는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영화인데 자칫하면 감성이라는 그 중요한 파워풀한 부분을 잃어버림으로써 이게 소통이 오히려 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저희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었었던 것은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제시되었던 증거들의 그 힘만으로도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증거들이나 증인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들을 재판이 나중에 김혁대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 정권이 아니면 철거민은 무죄 판결이 나는 게 법리적으로도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법을 그러니까 이 재판을 인권법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보적 가치나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막 이렇게 적극적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증거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국가수의 증언, 아니면 경찰 특공대들이 막루 안에서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언, 뭐 이런 것들만 다 모은다 하더라도 이 재판은 도저히 그러니까 철거민들이 유죄 판결이 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유죄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아주 원칙적인 것,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의 법리와 그 원칙만으로도 관객분들은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가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철거민에 대한 입장을 약간 반영하지 않는 동시에 또 영화 특유의 경찰 특공대원들 아주 상층부 경찰 상층부와 더 높이 있는 권력자들을 제외한 경찰 특공대원들까지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것을 또 논리로 설득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되게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산 아리따 청약 방문했을 때 그곳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아직 재판 중에 시비에 걸려서 권고됐기 때문에 그곳에 출입하는 것은 너무 이유이기도 했고 그곳에 상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프로세스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감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보고 서 있는 맞은편에 공사장에 서 있는 페이스북에 그 사람들이 보라고 붙여져 있는 글귀가 있었는데 부당한 영향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비현실적인 조항, 실제로 그들의 룰 매뉴얼 속에도 있는 조항인데 사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쳐다보고 그것과 무관하게 어떤 공무 수행 중인 그 사람들 비현실적이다 생각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결국은 관객분들한테 시민 혹은 경찰 보고 입었을 때는 경찰이 공무원이자 공권력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룰과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그 영화에서는 얼굴이 없는 그 아주 높은 권력자들 그 가까운에게 어떤 내용의 어느 정도 무게의 책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르게 매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특공대의 긴장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되는 때로는 그들에게 또 연민의 감정을 품었다가 또 다른 감정도 품게 되고 근데 그게 좀 현실적인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관객분들이 생각해 주셨던 것 그것이 감정도 메말라 보이는 이 영화의 어떤 구성에서 감정도 자연스럽게 차곡차곡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감정 없는 이성적인 다큐멘터리는 아니라고 해도 또 아니기를 봐주시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지 않았을까. 애초부터 관객분들이 그 지점들을 채워 넣어주기를 의도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의도를 그렇게 했죠.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일반적인 경우랑은 다르게 직접 뭐 대부분의 다큐멘터리스트들은 카메라를 들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쫓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이를테면 이 영수동씨만 찍은 거는 직접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가석분이죠. 저희 나레이터 역할 하시는 가석분을 빼서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컬러 TV, 사자고 TV 같은 액티비스트들, 비디오 액티비스트의 화면과 경찰 체증 영상 그리고 일부 이제 드라마 탈출한 장면들 이런 것들을 막 조합을 했고 사운드도 뭐 경찰 부정, 그 경찰 무전도 증거물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마구 재구성을 한 재구성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출발한 과정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더 많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직접 찍는 거 그동안 만들었던 건 직접 찍으다 보거든요. 재구성 하시면서 새로 가능성을 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의 미디어 활동가로서 2009년 동안 내내 이제 유가족분들의 투쟁 과정들을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현장 활동가로서 이제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의 다큐를 이제 고민했던 것은 용산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재판 결과의 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의 문제와 연관되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의 문제이었고, 그리고 1심 판결 때의 그 억울함, 이 법이 정말 사회적 약자들에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무기인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것이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날의 사건이 도대체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사건을 확 이렇게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형태의 표현 형식을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하는 과정이 뭐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단위가 편집일 텐데 이번 경우 좀 훨씬 더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편집을 할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철거민을 등장하지 않는다, 최대한 약간 거리두기 한다라는 것은 저희한테는 정말 큰 모험이기도 했어요.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계속 검토하면서 가기도 했지만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이게 정말 적절한 건가? 정말 필요한 얘기인 건가? 이것으로 정말 관객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건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갔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는 안 되고 좀 하여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궁금증 중에 하나는 재판점에서 이제 이 증인들이 경찰만 있냐 철거민 증인들이 진술이 있었을 텐데 그 대목이 한 장면도 없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철거민들이 지금 구속되었던 검찰의 그 기소 사유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였었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다쳤던 것,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경찰이 다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경찰이 다쳤어요. 5분의 철거민들이 돌아가셨고 경찰이 죽거나 다쳤던 이 책임을 철거민에게 묻는 재판이었던 거죠. 도대체 그러면 그 책임이 왜 철거민들이 져야 되나? 그렇게 질문을 따졌을 때 경찰 내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고민이 됐었던 건데, 경찰 스스로도 그 화재가 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했던 화염병 때문에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도 막루 안에서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철거민들에게 되게 불리한 진술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치 그러니까 못 봤다 하더라도 봤다라고 위증을 해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화염병을 잘 못 봤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불똥을 봤다라던가 무슨 희미한 불빛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막루 안에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는 경찰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재판이 철거민들에게 이 화재와 경찰들이 다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죄라는 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지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이제 섰던 경찰들, 특히 이제 일선 경찰, 그러니까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이 모순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개의 문제란 제목 또한 그런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두 개의 문제라 하면 보셨겠지만 지난 경찰조차도 옥상에 올라온 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으로 가는 막루건 딴 데로 가는 뭐 그런 시츄에이션 그들조차도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전혀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철거민들이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투입되어 버린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저희가 편집을 할 때 계속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문장에 대해서 며칠씩 토론한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편집 둘이 공동 연출을 하다 보니까 한 장면 한 장면 붙일 때마다 되게 토론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지휘부가 일선 경찰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지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변호사님의 이 멘트가 정말 철거민들이 사지를 만든 것, 정말 위험한 공간을 만든 것이라는 표현으로 들리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사지로 몰아넣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경찰들 스스로가 전체 이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마치 군인으로 치자면 전쟁터가 어디로 어떻게 보내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누구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지휘부가 이렇게 보내는 거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변호사님의 표현이었는데, 그 표현이 혹시나 철거민들이 되게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찰들을 이제 지휘부가 넣었다라는 표현처럼 혹시 관객분들이 왜곡하면 어떡하지라고 이 표현을 넣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넣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들의 이 안전진압이라고 하는, 사실 이 다큐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굉장히 심플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불법의 행위를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들어가는 그 현장에 소위 말해서 불범법자, 그러니까 범죄자와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경찰, 그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진압이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이야기들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투입됐던 경찰들은 전혀 그런 정보도 없이 되게 사지에 몰아넣었던 그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던지고 여러분들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이제 부티지들 그리고 뭐 사운드들 이렇게 편집을 하는 와중에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5분의 나의 인터뷰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김영표 선생님이시고 권영국 변호사, 뭐 박성호 씨, 칼라트님, 그리고 뭐 이제 대책위원 유지용 씨, 김상수의 박수 씨가 있는데 뭐 관련자는 되게 훨씬 많으셨을 텐데 5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변호사님 두 분은 또 캐릭터가 좀 다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뭐 판결까지에 있어서 김용태 변호사님이 했던 역할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는 사실 변론하는 거 보면서 저는 되게 납득했거든요. 추적자라는 드라마 보시면 검사가 오히려 말을 어떻게 잡고 그거에서 뭔가 하나하나씩 이겨가는 불리한 것들을 지워가는 그런 드라마가 용산 법정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술한 것인데 검사가 하나하나씩 딱따르게 하듯이 한 번 그렇게 된 것은 다시 소급해서 얘기할 수 없게 되고 변호사는 감정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추가변론 같은 거 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 감정에서 왜 억울하면 이 정도는 호소해야지 하는 거 정말 단 한 번의 기회가 없더라고요. 판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용태 변호사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답답함까지도 굉장히 인터뷰로까지도 잘 끊어져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캐릭터의 배우이셨고요. 그리고 박성훈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맨 앞에 최선두에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목격자, 현장의 증언하시는 증언자이자 목격자이자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 이런 현실적인 박성훈 씨가 계셨고 그런 캐릭터의 상황에서 어떤 관객분들은 박진이라는 그 유명한 사건과 그 인권 활동가를 가장 감정적으로 논리가 있고 이성적인 것들보다는 감성에 어울리는 관객들을 선택한다라고 평가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그런 기사 속에서 5분이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후반적인 것 같아요. 박성훈 씨가 의외로 되게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나오시는데 여러 번 질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 저기 파란 질문이십니다. 영화 잘 봤고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저한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 영화를 제가 보기 위해서 거의 뭐 회사도 뭐 거의 좀 약간 안 나가고 여기를 빨리 도착을 했는데 정확히 빨리 도착한 시간이 7시 12분이었습니다. 7시 12분. 그런데 그 뭐냐 하면은 영상자료원에서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7시 10분이 되면 서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문화는. 나는 이 극장에서 이걸 보는 게 마지막 같은데 그때 갑자기 막 화가 되게 막 치밀어가지고 우산을 집어 던지고 또 그 맞으면 사람들은 욕을 했다고 합니다. 욕을 한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산을 집어 던지고 막 화를 내고 좀 빨강을 한 것은 좀 사실인가 그런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좀 잘 타협돼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결국 두 개의 문을 봤는데 이 두 개의 문을 제가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철거민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밑바닥 인생이지만 이 철거민들도 애시당초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보상금이라는 이주비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뭐 저항권이나 뭐 이런 것은 뭐 따지기 전에 이제 분노를 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단 0.1%라도 뭐 경찰을 자극하거나 100% 99.9% 떠나고 100% 완벽하다 할 수
없을까?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 같고 개뭐 같지만은 그 돈을 한 사람한테 돈 100억씩 줬다면은 이렇게 또 이걸 안 했을 거지 않습니까? 돈에 열어가지고 살기 위한 생존권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나도 이 영화를 보지 못하면은 되게 이제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막 나도 흥분을 했고 그 철거민들도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이렇게 흥분을 했는데 가만히 이제 감정을 되새겨 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영상 자료원의 그 규칙이 7시 10분까지고 우리가 실정법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또 법이라든지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야 할까?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7시 11분에 안 들어보여준다고 우산을 집어던지고 욕을 한 행위 자체를 이 용산 참사에 비해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은 좀 감독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제가 한남동에 살거든요. 한남동 가난한 동네. 거기서도 막 한남동 재개발이라는데 공개적으로 한남동 이쪽 사람들이 보상금 안 해주면은 제2의 용산 참사 일어날 거라고 되게 협박 비슷한 걸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감독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 영화를 그렇게 봐주셔서 못하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고 어쩌면 대면 어울릴 수 있는 경찰에 대해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자신의 억울한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그 결과로 경찰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적으로 감정적으로 분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 그럴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 산적했다라는 게 반대로 경찰에게도 지긋지긋할 만큼 억울한 어떤 정당한 주장들도 어느 순간에는 관용적으로 대모 시위대가 되어버리는 서로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 현장에서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서로에게 품었던 분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 없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정당한 분노라는 것들이 때로는 오히려 더 왜곡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용산 참사에서 철거민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바라보고 싶었던 태도였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세상에 보여주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유 있는 분들을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경험과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여드리고 어려운 것 같고 저희 의견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산 참사 그쵸.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갈 때도 그런 식의 용산 참사, 제2용산 참사라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집회 때도 나오는 말인데요. 제2용산 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산 참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딛고 서는 현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는 말들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건 단지 재개발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긴급함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상당히 좀 바람직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에 그 빌딩주들 얼핏 하면 하는 말이 용산 참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나 싶어가지고 그게 서민들 어찌 보면은 그 철거민들이 그게 아픈 추억인데 이걸 가지고 제 용산 참사 일어날 수 있다. 정가의 보도점이 휘두른 거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선생님들도 이 두 개의 문이 원래 그 가진 자들을 위한 그거 방패막이로 만든 건 아닐 텐데 지금 현실 속에서 한남동 재개발 이것 때문에 쓰고 있으니까 용산 참사는 세 발을 삐다. 그 선생님들이 만드신 의도하고는 이거 전혀 아니 이게 자꾸 이런 게 나타나니까 이거 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좀 느낍니다. 이게.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한 토론 주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김민수가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영상 잘하면서 조금 이렇게 아량을 발휘해서 10분 좀 과한 것 같네요. 늘려주십시오.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이렇게 관객분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시면 어떤 식의 약간 자격지심이시냐면 저희가 별로 재미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도 거의 1시간 가깝게 계속 뭔가 위축되는 마음이 있는데 듣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무거운 주제로 너무 이야기하면 어릴 텐데 그래도 나가 계신 분과 또 들을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가벼운 단순한 질문이 좋을까요? 네, 저기 이 가운데 줄에 위축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위축되기고 제대로 없으신 게 있고 두 개의 문이라는 그 제목에 처음에 지난해 볼 때도 왜 두 개의 문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영화를 봤고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약간은 이제 알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또 이제 두 개의 문을 또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까 그냥 영화 내용 중에 이제 진입하는 특공대원들도 어느 문이 막로를 통하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나왔지. 두 개의 문을 다시 비추거나 어떤 두 개의 문이 다시 어떤 주제어로 등장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왜 그 두 개의 문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따랐는지 그리고 그 두 개의 문이라는 게 예를 들어 그냥 제 같은 생각으로는 어떤 진압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는 어떤 권고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지금 크레인을 타고 들어가는 어떤 경찰 특공대의 폭력적인 방법, 그런 것까지 상징하는지 하나 하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재연 배우의 어떤 육성 재연 그거 말고 특공대 제1제대장의 육성 정원은 진짜 제대장의 정원이었던 것 같은데 법정 진술이 녹취가 안 되고 그게 외부 유출이랄까 어떤 공공화가 금지되어 있지 싶은데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개의 문에 대한 제목에 대한 해석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주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목이에요. 저희의 생각에는 이 두 개였는데 출입구조차 몰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은데 법정에서 다뤄질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 안에 얼마나 무섭고 극렬한 불법을 저지르는 어떤 안 좋은 죄질에 사람들이 있는지 또 막내 아니면 전파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극악성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작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속에서 문이 두 개였던 거, 도면도 몰랐던 거,
충분히 토론이 확보되지 않았던 컴퓨터로 싶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의 요구는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두개인도 정말 수개소리가 아니라 진심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의 불법을 저질러 이 다큐멘터리가 가능했던 현장에서 녹음했고요. 몰래 에피지를 갖고 들어가서 녹음했고 현장에서 걸렸으면 아마 약간의 벌금과 제재 조치 이런 것들을 당했을 텐데요. 안전하게 밖으로 가져나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지금 현재는 관객분들이 어떤 무서운 힘 때문에 저희의 어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법 행위가 법정의 시비에 말리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두개인은 그 불법 위에 만들어진 영화 언제라도 그게 법적 시비 골방에 저희가 휘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영화를 잘 봐주시고 좋게 봤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뭐 이렇게 이 영화를 만들려고 애초부터 녹음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이 이렇게 일정 기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변호인단 분들이 이제 그 재판의 기록을 빨리 검토해서 다음 날 이제 또 그 증인 신문을 막 이렇게 질문을 짜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속기록들이 빨리빨리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재판을 약간 좀 서포팅하는 상황이었었고요. 미디어 활동가들이. 그래서 미디어 활동가들이 이제 몰래 들어가서 몰래 들어간 건 아니죠. 당당하게 들어가서 몰래 녹음을 당당하게 근데 녹음을 해서 그걸 밤새 녹취를 풀어서 이제 변호사분들한테 드리면 거기서 빨리빨리 이렇게 증인들에게 다음 질문을 할 명확한 증거들을 다시 잡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녹음을 하게 된 것은 뭐 작정하고 이 다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 다큐에 활용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컨셉으로 다큐를 약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큐가 재판 중에 나오면 그러니까 철거민 분들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대법원 판결까지 다 기다리고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다른 판결이라도 나게 되면 또 다른 활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 과정을 쭉 같이 함께 한 이후에 그래서 이 다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불법 일치라도 그 녹음한 게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장면이 그 검사가 김남훈 영화가 주는데 철거민들 변호사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사람 지금 경찰 특공대원이었죠. 침묵을 하다가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녹음 파일이 아니면 그런 진실을 뒤에 가져 있는 진실을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큐를 만들 때 김영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는 변호사님들한테 이거 이제 녹음한 거 다큐 쓰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지 여러 차례 이제 검토를 받았는데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 재판은 공개 재판이었었고 실제로 법정에서 우리가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정 스스로가 녹음을 해야 하고 영상으로 지금 우리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재판을 기록해야 하는데 검사나 검사나 이제 판사 같은 분들은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면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들의 발언이 기록으로 남게 되면 이후에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하는 가능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속기만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판은 당연히 녹음되어야 하고 영상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재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회 밖으로 더 많이 알리겠다라는 것을 불법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셔서요. 충분히 저희가 힘을 받아서 이 다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 최종화면을 쓰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아, 그거 역시도 이제 변호사님들 덕분에 하게 되었던 건데요. 검사 쪽의 증거 자료로 제시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다큐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떤 지점들을 함께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많이 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소송이 걸려도 걱정이 없네요. 변호사님이.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충실하게 이 질문을 답해서 제 경우에는 궁금증이 다 이미 해소가 돼버려서 질문할 게 따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재연하는 것 같은 이제 장면들에서 특공대 이 옷을 이제 재현을 해서 입고 있으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옷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해서 재현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포스터에 있는 경찰이 제가 알기로는 만화가 최규석 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섭외를 했고 그런 에피소드가 일단 옷은 여러 업체들의 인터넷으로 찾아서 각각 하고 싶고요. 저희가 배워했던 옷이 드라마 아이비스 때 배우가 됐던 옷이다 하면서 그건 우리 업체가 잘 나갑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옷을 대원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런 어렵지 않았고 아주 어두운 화면으로 처리돼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제작비가 너무 없으니까요. 옷을 출연하신 친구들이 많거든요. 동료 활동가들과 친구들이 함께 해줬는데 다 입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로 쪽에 앉는 사람만 입고 다른 사람들 머리, 주변 이거나 어떤 화면은 앉은 위치가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런 거 촬영을 잘해서 아주 적은 돈으로 촬영을 마쳤고 전장을 촬영하는데 100만 원을 안 들었거든요. 그 포스터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최규석 씨가 아니어도 되지 않았냐,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요. 저희가 좀 생각했을 때 일단 독립 다큐멘터리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홍보비가 별로 없으니까 포스터라도 뭔가 궁금증을 더 많이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야 한 분이라도 더 유심히 이제 포스터를 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포스터를 조금 약간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을 좀 흉내내 보려고 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 돈이 없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의 이름을 빌려서 좀 또 이렇게 화제를 좀 나와볼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머리를 굴려본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떤 여러 통로, 뭐 전화를 여러 번 거쳐서 어떤 유명하신 남자 배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누구 전화번호 하면서 이렇게 매니저 통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좀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어떤 분들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무래도 좀 대중적으로 이런 독립 다큐의 이런 사안에 좀 참여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광고가 떨어지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떤 지인이 최규석 작가가 진짜 잘생겼는데 어떠냐라고 하는 순간 맞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최규석 작가님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대답을 해주시면서 단 한 가지만 걱정을 하셨어요. 작가님이 이렇게 콧수염을 기르시는데요. 그 컨셉상 콧수염을 기르면 안 되잖아요. 경찰 특공대 중에 콧수염을 기른 사람이 없어서
수염을 미는 거 가지고 한 5분 이렇게 의논했던 정도만 하고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좀 미셨는데 안 나왔어요 얼굴이. 잘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얼굴이. 네. 진짜 많이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연기 이런 거 피우려고 불도 좀 피워보고 공장을 또 숨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마음껏 안 되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도 이렇게 얼굴에 다안 좋아서 결국은 사실은 말없이 챙겨갔던 분말 소화기 휴대용 그건 그냥 몸에 뿌리고만 이랬는데 되게 쿨하시더라고요. 마음껏 뿌리시라고.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최규 작가님 말고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죠 대본. 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영화배우 유지태 씨 같은 경우에는 민간 독립 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 그러니까 유지태가 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 번개해가지고 극장 한 회차를 다 사서 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두 개의 문 홍보해 주셨던 것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대관 상영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저희하고 이렇게 친해서가 아니라 이 용산 참사 진상 규명 혹은 이렇게 구속 철거민 특별 사면이라는 것에 동참하고 싶었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좀 지역에서 그러니까 극장이 없는데 이 영화를 꼭 상영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역시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상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게 대구인지 울산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시민분들 몇 분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티켓을 다 일일이 만드셨어요. 티켓을 만들었는데 그 티켓에 소환장이라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안에 모두 다 동참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티켓에다가 소환장이라고 티켓이 아니라 소환장 이렇게 쓰시고 좌석 뒤에다가 배심원석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일일이 하나씩 다 붙여서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진경 선생님이라고 좀 그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유지태 씨처럼 한관 전체를 다 한 회차를 다 사셔가지고요. TBS로 티켓은 국화 한 송이 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영화를 보여드린 대신 추모의 마음으로 국화 한 송이씩 들고 와서 영화를 본 다음에 그 국화꽃을 들고 사건 참사 현장인 남일당에 가서 이렇게 추모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하셔서 많은 관객분들이 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국화 한 송이였거든요. 근데 국화 한 송이를 구하시지 못한 분들이 튤립도 갖고 오시고 들국화도 갖고 오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상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배심원 뭐 소환장 쓰고 배심원 뒤에 쓰고 센스 있으시네요. 제가 어디선가 인터뷰하시면서 애초에 이 영화가 국민참여재판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질문 여기 앞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단순한 논리로 생각을 해서 저기 용산 참사 때 돌아가신 우리 희생자분들 그리고 경찰관 한 분 계시지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정의사회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법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평등한 이렇게 그냥 이런 효과를 내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사법부의 판단, 그러니까 지금 다큐멘터리 만드시면서 변호사님들 두 분 나오시고 진상 규명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나오셨는데 그쪽 검사 쪽이라든가 나라 이쪽 MB 정권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MB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부에서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모션을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 같은 거는 좀 참고를 하시려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뭐 제작을 하시면서 삭제가 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화 개봉 후 그쪽에 계시는 분들, 이게 소위 그쪽 그 정권을 비호하게 만든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뭐 돌아다니시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희생자 가족분들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저기 영화를 3년 동안 이제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고 늦게 이제 개봉을 하신 것 같은데 저 기술적으로 말씀 좀 질문이 좀 드리는데 촬영 분량이 얼마나 걸렸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되게 고심하고 편집하셨으면서 고심했다는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 장면을 꼭 집어넣고 싶었는데 좀 무리가 있어서 못 집어넣었던 이런 에피소드들 있죠. 그런 거 뭐 한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질문이 거의 기자분 질문인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 질문 있잖아요. 꼭 넣어야겠는데 못 넣은 장면 중에 이제 둘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박성훈 씨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데 사실은 맥락상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넣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훈 씨가 그 고립되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고립된 상황으로 치달을지 몰랐기 때문에 경찰들과 함께 뛰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테이프를 많이 갖고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영화에도 나오는 거지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봤는데 그때 테이프 잔여량이 한 10분 정도 아니다. 5분도 안 되게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었었대요. 그래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재가 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이 5분의 시간이 미디어 활동가들은 참 그 순간에도 이걸 찍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테이프 잔량 표시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조마조마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성훈 씨가 썼던 카메라가 A1이라고 되게 작은 카메라인데요. 이게 테이프를 딱 뺄 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테이프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테이프를 빼고 집어넣는 그 심경을 막 얘기할 때 너무 그 마음이 알 것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와중에도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꼭 기록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그 상황의 생생함을 좀 전하는 것으로 넣고 싶었으나 영화의 맥락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못 넣었던 게 있었고요. 또 질문하시는 그 질문 다시 정리하면 많이 아니요. 그쪽 사업 쪽에서 네네. 궁금하고 유가족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고요. 인터뷰 하실 때 이제 일단은 뭐 아까 배우라고 지칭을 하셨지만은 출연하시는 우리 훌륭한 변호사분들 계시고 그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쪽 그 자료는 입수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셨는지 한번 또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만나고 싶었겠죠. 저희도 만나고 싶었고 특히 그 사건 담당 검사 사실 뭐 판사보다는 검사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근데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여러 다큐멘터리 보면 참 전쟁을 직접 수행했던 그 장관들 카메라가 안 치더만 이 사건 하나에 검사 한 사람들을 안 치기가 쉽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래서 이 영화가 양측에 공방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 편의 이야기, 단편적인 어떤 사실과 그것들이 부족하고 제약이 있는
부담이라고 느끼지 않고 더 풍부하게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검사를 세워봤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그리고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는 조롱하게 되는 거, 오히려 이제 그런 불필요한 감정들을 없애고 영화를 더 차분하게 보셨던 것 같고, 다만 경찰 특공대로 현장에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증언자를 정말 찾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영화에 삽입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년, 2년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증언을 덕점이나 위축된 논란이 아니라 사석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것도 아직은 어려웠고, 언젠가는 뭐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박진영 후보가의 말처럼 이 사건이, 이 진실이 규명되는 어떤 지점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 이제 종영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의 이렇게 를 거쳐서 경찰 특공대로, 당시에 경찰 특공대로 저기에 이제 투입되었던 경찰관 한 분이 이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건너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두 개의 문이라는 작품이 물론 뭐 지휘부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찰 특공대에 투입되었던 경찰관들은 어떤 부분 피해자이다라는 부분은 되게 고마운 시선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아까 지우 감독도 얘기했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 그래도 경찰 전체가 잘못했고 잘못된 지휘를 했고 잘못된 지휘를 받아들인 그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그 감정이 그 되게 소중한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한 개개인들이 정말 무슨 영웅처럼 어떤 상황을 저항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런 자괴감이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가, 관객들과 함께 이 모두가 경찰 내부를 향해서 아주 작지만 질문을 던졌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좀 관객분들한테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유가족분들은요. 유가족분들은 되게 저희만 보면 고맙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들을 얘기는 아니고요. 관객분들이 들어야 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1월 20일 날 이제 같이 함께 그날이 이제 돌아가신 날이라서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의지하며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문이라는 작품이 해낸 것 중에 하나는 유가족들을 향한 위로와 유가족들 스스로가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모두 함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감독 두 사람이만 그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 귀에만 닿으면 그 유가족분들이 모두, 관객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라는 말 잊지 않고, 용산 참사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한다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저 뒤쪽에 저도 영화 보는 내내 사실 죄송스럽게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그 영화적인 기법이라는 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영화적인 기법보다도 약간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재미를 느꼈어요. 보면서 제가 계속 보는 내내 궁금했던 질문이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이를테면 그 처음에 그 5분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나올 때 그 이름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뭘까 하는데 바로 그분들의 그 이름과 직함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불이 났을 때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왜 불이 난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불이 났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마무리로 갈 즈음에는 왜 이렇게 그 동영상만 보여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이 진실이다라는 인터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모든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 보는 내내 다 해결이 되는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아, 구성이 되게 재미있다라는 되게 기획을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마무리, 그러니까 끝마무리 그 결론에서 또 궁금했던 거는 대중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좀 질문을 던지는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어떤 그 대답을 주시고 아 이게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재판 과정이 사실 되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려고자 했던 그 의도가 재판 과정의 그 증언만으로도 확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이라는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편이 다른 각자 여러 가지 다각도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조금 그렇게 구성을 끌어가신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것은 아마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5분이 역할은 다르지만 사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아까 지우 감독이 얘기했던 검찰이나 경찰이나 조금 더 균형을 맞으면서 이 약간은 논쟁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 용산 참사에 관한 우리가 조금 더 남겨야 되는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다큐를 구성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다큐를 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되게 편파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저희가 편파적으로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여러 조건상 현실적인 조건이 그러한데 그 현실적인 조건을 최대한 영화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입장이지만 조금 더 역할을 다양하게 하고 생생함을 다양하게 하고 위치를 좀 다양하게 하면서 다각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많이 고심을 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 그래서 드는 생각은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사회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다. 맨날 이렇게 이건 좀 다른 푸념 같은 얘기지만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너무 좋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감독들의 역량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그런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에는 한국에서의 다큐멘터리 제작은 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좀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더 있으실까요? 그러면 아무튼 5분이 풀려나셨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유 어떤 정권이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 참사에 대한 문제는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들이 이거 다시 이제 팔로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오늘까지는 잘 온 것 같아요. 제가 수련을 잘 한 것 같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전보다는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그 영화를 내보고 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고 사실 앞으로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책임도 그것과 비슷하게 생겨났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개봉 준비하고 극장에 걸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잘했다, 성공했다, 뭐 이런 통행이나 이런 얘기들을 보탤 때마다 사실 저희도 사람이지만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나은 효과, 우리만 잘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 한편이 되는 좋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을 더 한쪽으로 또 다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친구가 부모가 저희에게도 관객분들에게도 작지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어제 그 구속 철거민들이 드디어 출소하셔서 이제 환영 문화제를 대한문에서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문에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강정, 탈핵, 다양한 분들 그리고 그 시청 근처에는 재능 노동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한문에서 이제 환영 문화제를 하고 있었는데 몇몇의 제가 이제 아는 몇몇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그 환영 문화제를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참 그 복잡함이 너무 역력하게 묻어나는 거죠.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같이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쌍용자동차의 현실도 막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티가 났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거 해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또 계속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뜻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또 그런 뜻으로 시작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 연분홍치마의 기획 중에 하나는 지금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관한 다큐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 암담하고 되게 막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우리는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답답한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많은 관객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작지만 뭐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희망버스를 같이 타는 거, 대한문에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시는 거, 영화를 같이 봐주시는 거 정말 작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시면서 용산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은 아직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무리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네. 이제 마칠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비슷하게 네. 한마디씩만 하시고 얘기하시죠. 저희도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저희 연구치만 저기 후원입니다.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70여 원 정도의 매달 5,000원, 10,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후원으로 받고 있다가 두 개의 논을 통해서 정확히 2배가 됐어요. 한 70여 원이 더 생겼어요. 근데 아직 그거는 저희 사무실 운영도 어렵고
잘하라고 후원을 되어주시면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연구농치마 치고 들어가시면 물론 잘 운영되지 않는 기록 하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온라인상에서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CNS 담당자라서 가입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저요? 저는 연분홍치마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지금 현재 연분홍치마에서 준비하고 한참 편집 중에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전혀 다른 성격의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이 노라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신데 그분에 관한 다큐를 통해서 한국 여성들의 대중문화사를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 작품에서 저는 PD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깝게는 5월달 정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작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쌍용자동차 다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 연분홍치마 CMS뿐만 아니라 그 함께 살자 농성촌의 CMS도 같이 해주시면 지금과 같은 시절에는 후원도 굉장히 중요한 연대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냥 마치겠습니다.